어머니 성함은 박경희입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어딘가 작은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김진혁 회장이 되묻는 순간 면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에서 흘러내린 펜을 줍지 못한 채 그는 은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잊었다고 믿어왔던 그 이름, 박경희. 그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면접 자리에서 그녀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대기업 대양그룹의 최종 면접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저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원자들을 훑어보는 가운데 상석에는 김진혁 회장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죠. 59살의 진혁은 10년 전 망해가던 회사를 맡아 지금의 거대 그룹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일에만 미쳐 살아온 진혁에게 회사가 아닌 개인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주 오래전 한 이름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진혁의 낮고 울림없는 목소리에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부서 지원자 박은수입니다. 29살의 은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고 당찼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의례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동안 진혁은 관심 없다는 듯 은수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백 장의 서류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학력, 경력, 자격증.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던 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력서 하단 가족사항란에 적힌 세 글자 때문이었죠. 어머니, 박경희. 순간 진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이 진혁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어요. 박경희. 30년 전 집안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눈물로 헤어져야 했던 이름. 진혁이 평생을 그리워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진혁의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껏 무채색으로 보이던 은수의 얼굴이 그제야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경희를 닮은 선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그 미소, 30년 전 그 미소, 그 눈빛, 그리고 그 이름, 모든 게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진혁은 이력서에 적힌 은수의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29세, 자신이 박경희와 헤어졌던 그 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무언가를 계속 질문하고 있었지만 진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바람도 모든 게 멀어졌어요.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은수 씨. 면접실의 모든 시선이 진혁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질문에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수도 평소 그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은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은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혼자 키웠다. 그 한마디가 진혁의 머리를 거대하게 내리쳤습니다. 설마 했던 예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진혁의 눈앞이 서서히 흐릿해졌습니다. 진혁은 더 이상 면접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다른 임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임원들이 황급히 면접을 마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모든 면접이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 진혁은 회장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혁은 자신의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진혁과 박경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희야.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혁이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습니다. 곧바로 가장 신뢰하는 윤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혁이 책상 위에 있던 은수의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윤 비서,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일세. 윤 비서는 회장의 심각한 표정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 지원자 은수 씨, 그리고 어머니 박경희에 대해 알아보게.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까지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진혁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부, 출생 기록, 지금 사는 곳, 박경희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그 며칠은 진혁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의 이름과 은수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마침내 며칠 후 윤 비서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혁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윤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경희는 30년 전 진혁과 헤어진 직후 홀연히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곳에서 은수를 홀로 출산했습니다. 출생 기록부의 아버지라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그 어떤 남자의 도움도 없이 미혼모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딸을 키워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지울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박경희는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진혁은 서류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저런 애 때문에 내 앞길 망칠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던 모습, 그리고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며 박경희를 찾아가 모질게 굴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경희가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 모든 모욕을 혼자 견뎌냈다는 것을. 진혁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숨이 터져나오며 하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간 성공을 위해 달려온 모든 세월이 후회와 죄책감으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단 하나의 사람.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의 진혁이 윤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비장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혁이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차 준비하게. 박경희 씨가 일한다는 그 도서관으로 가지. 진혁 회장의 차가 멈춘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고 낡은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곳이죠. 윤 비서가 황급히 문을 열었지만 진혁은 한참이나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박경희를 만난다는 생각에 추위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서관 안은 낡은 책 냄새와 오후의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이 낯선 공기에 자기도 모르게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저만치 서가 사이에서 한 여자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목소리, 부드러운 눈매. 박경희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이들을 보며 웃는 그 미소는 진혁의 기억 속 모습과 똑같았죠. 진혁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박경희가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발을 뗄 수가 없었죠. 발은 얼어붙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진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경희야. 책을 정리하던 박경희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박경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진혁을 발견했죠. 박경희의 눈이 크게 떴다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박경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혁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듯 박경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직접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 짧은 두 글자에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래된 찻집 안에는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진혁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회사 면접에 자네 딸이 왔었어. 박경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름이 은수라고 하더군. 진혁이 박경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 내 딸인가? 박경희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덜덜거렸습니다. 박경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경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박경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맞아. 당신 딸이야. 진혁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동시에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진혁이 원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박경희가 눈물을 닦아내며 대답했습니다. 말을 해? 당신 아버님이 날 찾아왔었어. 당신 미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에. 진혁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앞길 막는 여자 되지 말라고 하시더군. 박경희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진혁의 아버지는 박경희에게 비행기표와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도 못했죠.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이거나 받고 깨끗이 떨어져 나가라고 하셨어. 박경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뱃속에 은수가 있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당신 앞길 막을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그래서 그냥 도망친 거야. 나 혼자 낳아서. 나 혼자 키우면 될 줄 알았어. 진혁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박경희의 이별 통보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진혁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당장 은수한테 갈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거야. 진혁이 벌떡 일어나자 박경희가 황급히 진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경희가 애원했습니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 내 딸인데. 박경희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은수, 아버지는 사고로 일찍 죽은 줄 알아. 29년을 그렇게 알고 살았어.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 은수 인생은 뭐가 돼? 제발. 은수 인생 흔들지 말아줘. 그냥 모른 척 해줘.
부탁이야. 박경희는 진혁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진혁은 딸을 지키려는 박경희의 절박한 눈빛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으며 마른 얼굴을 두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진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랬을 뿐 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결제 서류 맨 위에 은수의 최종 합격 서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혁은 30년 전 박경희의 얼굴과 어제 본 은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 말없이 서명했습니다. 진혁이 윤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 비서, 내 개인 계좌에서 10억 정도만 준비해주게. 윤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실 돈입니까? 박경희 씨에게. 익명으로 보내. 윤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진혁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윤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상준 상무님이 회장님의 개인 자금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큰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며칠 뒤 은수가 대양그룹 마케팅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은수는 밝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이 박수로 환영했지만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팀장인 김 부장이 은수를 훑어보며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은수 씨. 당신이 그 유명한 은수 씨구나. 입사 동기인 최 대리가 옆자리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지? 저 아가씨가 걔래. 회장님이 면접에서 직접 질문했다는 낙하산. 그 소리는 은수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김 부장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은수의 책상에 툭 던졌습니다. 은수 씨, 다른 일은 됐고 신입이니까 이거부터 복사 좀 해와. 한 300부 정도? 은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들고 탕비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최 대리와 김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윤 비서가 진혁에게 그날 하루 은수의 일과를 보고했습니다. 은수 씨는 오늘 하루 복사 500부와 참고 자료 정리를 지시받았습니다. 점심 식사도 됐어. 진혁이 윤 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혁은 손에 쥔 만년필을 부러질 듯이 쥐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 회사에서 저런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김 부장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죠. 하지만 진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경희의 눈물 어린 부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른 척 해줘. 진혁은 굳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차가웠어요. 진정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은수의 회사 생활은 하루하루가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신입사원인 최 대리는 사사건건 은수를 괴롭혔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는 건 물론이고 자기가 할 일을 떠넘기기 일쑤였죠. 은수의 표정은 어두웠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더 힘든 것은 팀장인 김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은수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직원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망신을 줬습니다. 은수 씨, 당신 정말 낙하산 맞나 보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은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은수는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말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케팅팀에서 몇 달간 준비한 아주 중요한 기획안 발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수도 이 기획안을 위해 밤낮 없이 자료를 준비했죠. 그날 밤 사무실에 불이 다 꺼지고 모두가 퇴근한 시간, 최 대리가 몰래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 대리는 사방을 둘러보며 은수의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컴퓨터를 켠 최 대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 대리는 은수가 몇 주간 피땀 흘려 만든 발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둔 예비 자료까지 모조리 망가뜨렸죠. 은수,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어디 한번 망신당해봐라. 최 대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회사를 나갔습니다. 발표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수는 자신이 맡은 부분을 발표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없네. 없어. 은수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김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없어? 지금 장난해?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님, 정말입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자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제대로 안 해놓고 자료가 없어졌다고? 발표회에 참석한 다른 부서 임원들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은수를 쏘아붙였습니다. 너 때문에 이 중요한 발표를 망치게 생겼잖아. 당장 이 자리에서 사표 써. 은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했지만 당장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 시각 진혁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마케팅팀 발표회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은수 사원의 자료가 전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윤 비서는 봤습니다. 진혁이 책상을 짚은 손등에 힘줄이 솟아오르고 턱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진혁은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조용히 알아내. 네, 회장님. 하지만 발표회는 그건 은수 씨가 감당할 몫이야. 진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안쓰러웠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나서는 것은 더 큰 의심을 살 뿐이었습니다. 윤 비서는 즉시 회장실을 나와 감사팀의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어젯밤 은수 사원 컴퓨터에 접근한 기록 전부 찾아내십시오. 지금 당장. 다시 발표회장. 김 부장은 이 기획안은 없는 걸로 합시다라며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은수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은수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USB. 혹시 몰라서 가방에 넣어둔 내 개인 USB. 은수가 황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은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제 가방에 어젯밤까지 작업한 초안이 들어 있습니다.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다행히 파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추가한 중요한 분석 자료와 디자인이 빠진 그야말로 초안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초안?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는 부족하지만 제가 밤새 분석한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부족한 화면 자료 대신 임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없는 수치와 분석 내용들이 은수의 입에서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기획안에 대해 깊이 고민했는지 그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당찬 태도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완벽하게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그 어떤 발표보다 진실되고 힘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혁 회장은 발표회장 맨 뒷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딸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지 가슴 졸이며 지켜본 겁니다. 딸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진혁이 흐뭇한 미소를 짓는 순간 윤 비서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 대리, 어젯밤 11시 30분 은수 사원 컴퓨터 접속 기록 확보했습니다. 진혁의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부장은 윤 비서의 호출을 받고 비서실로 불려갔습니다. 윤 비서는 차 한 잔 권하지 않았습니다. 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김 부장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윤 비서가 봉투 안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최 대리 사원이 은수 씨의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접속 기록입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는 김 부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윤 비서가 김 부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은수 씨의 발표를 아주 인상 깊게 보셨습니다. 윤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말은 은수 씨를 제대로 보호하고 최 대리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 부장은 비서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즉시 최 대리를 불러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김 부장 자신도 은수에게 깍듯하게 사과했습니다. 며칠 뒤 신입사원 환영회식이 열렸습니다. 은수도 억지로 참석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까지도 은수는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참 시끌벅적하던 중 회식 장소의 문이 열리고 진혁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직원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혁이 이런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진혁은 무표정하게 수고들 많다는 말만 짧게 던지고는 임원들과 건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려는 듯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혁은 마케팅팀 테이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은수의 자리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는 듯 했죠. 진혁은 은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팀 전체를 향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최근 기획안 발표, 인상 깊었네. 다들 수고했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무심한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를 격려를 느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은 그 말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며 허리를 숙였죠. 이 모든 광경을 방금 회식에 도착한 한 사람이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혁 회장의 조카이자 대양그룹의 2대 주주인 김상준 상무였습니다. 김상준은 자신의 숙부인 진혁이 저런 구석자리 신입사원에게 유례없는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김상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던 자기 비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가씨 은수라고 했나? 한번 알아보게. 아주 샅샅이. 김상준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숙부님이, 아니 회장님이 그 신입사원 환영회까지 행차하셔서 격려를 하셨다?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획안 발표건도 윤 비서가 직접 움직인 정황이 있습니다. 김상준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음흉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일개 신입사원 하나 때문에 얼음장 같던 우리 숙부님이 움직이신다? 김상준은 즉시 김 부장을 자기 방으로 호출했습니다. 김 부장은 회장님께 찍힌 것도 모자라 그룹의 실세인 김상준 상무까지 자신을 부르자 사색이 되어 달려왔죠. 김상준이 김 부장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 요즘 신입사원 하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상무님, 김 부장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내가 자네 딱한 사정 봐서 기회 한번 주지. 김상준은 서류 하나를 김 부장에게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김상준 상무가 수익성이 없다고 반대해서 엎어졌던 기획안이었습니다. 이거 그 은수라는 신입한테 한번 맡겨봐. 신입사원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김 부장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결국 그 망한 기획안은 은수에게 떨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은수에게 서류를 던져주며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은수 씨, 회장님 눈에 띄었다고 너무 으스대지 마. 이거 은수 씨 실력 한번 보려고 상무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신 거야. 은수가 기획안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이 기획안은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력? 예산? 그런 거 없어. 알아서 해봐. 실력이 있으면 이것도 살려내겠지. 은수는 아무리 봐도 성공할 가망이 없는 기획안을 받아들고 막막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부서의 그 누구도 은수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낡은 창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끼니도 거른 채 일했지만 일은 좀처럼 진척이 없었죠. 은수는 책상에 엎드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은수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팀의 최민규 대리였습니다. 최민규는 회사 정치에는 관심 없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실력파였죠. 최민규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뒤져봐야 안 나와요. 그거 작년에 제가 맡았다가 엎어진 거거든요. 은수가 놀라서 최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럼 김상준 상무가 수익성 없다고 박살낸 기획안이에요. 최민규는 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김 부장이 은수 씨 엿먹이려고 일부러 던져준 거라고요. 은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최민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은수 씨 실력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이에요. 최민규가 한숨을 쉬며 자기가 정리했던 옛날 자료 묶음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그때 내가 정리했던 겁니다.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다시 파봐요. 혼자 하다 쓰러지지 말고. 은수는 최민규의 도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님. 최민규는 얼른 하고
퇴근이나 해요라며 무심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에 매달렸습니다. 최민규의 꼼꼼한 자료와 은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지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방향을 틀어 그룹의 이미지를 높이는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획안은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김상준 상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이 김상준에게 두 사람이 붙어서 일을 꽤 진행시켰다고 보고한 겁니다. 김상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쭈? 그걸 또 해낸다고? 밟아도 꿈틀대는 잡초 같은 것들이. 김상준은 즉시 이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 삭감이라는 명목으로 은수가 진행하던 기획안의 예산을 전액 깎아버렸습니다. 프로젝트는 모든 지원이 끊긴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함께 일하기로 했던 협력 업체들까지 항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은수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이라니요. 은수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멈춰버린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최민규도 주먹을 쥐었지만 상무가 직접 자른 예산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죠. 이 모든 상황은 1시간도 안 되어 진혁 회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윤 비서의 보고를 듣는 내내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진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상준, 그놈 짓인가? 네. 김상준 상무가 이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공격인데 그 사이에 딸인 은수를 방패막이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임원회의 소집하기에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대양그룹의 모든 임원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죠. 진혁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3S 영년 전 박경희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진혁의 눈이 지금은 차갑기만 했어요. 진혁은 회의 내내 은수의 기획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부서의 사소한 예산 낭비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임원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복사용지 한 장 아끼라고 했더니 출장비는 흥청망청 쓰고 있었군.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상준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숙부가 불같이 화를 내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도망치듯 빠져나간 뒤 진혁이 유일하게 자리를 뜨지 않은 김상준을 불렀습니다. 김상무, 자네는 좀 남게. 진혁은 김상준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수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죠. 진혁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기강이 엉망이야. 자네 부서부터 잘 챙기게. 김상준이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숙부님, 아니 회장님, 그게 무슨... 자네가 쓸데없는 예산을 잘라줘서 아주 고맙네. 진혁이 김상준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자른 그 신입기획안. 내가 보니까 아주 쓸만하더군. 김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혁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중단시키기엔 아주 아까워. 그건 내 개인 돈으로라도 진행시킬 테니 자네는 손대지 말게. 진혁은 자신의 비서실 예산 항목에 직접 서명하여 결제 서류를 김상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김상준은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진혁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놓고 은수를 감싸고 돈 겁니다. 김상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신입사원 은수는 진혁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김상준은 분노에 떨며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실려 있었죠. 지금 당장 은수의 어머니 박경희의 30년 전 행적까지 모조리 다 캐내. 30년 전에 숙부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진혁 회장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된 은수의 기획안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은수와 최민규 대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수익이 아닌 마음을 얻는다는 두 사람의 기획은 대양그룹의 낡은 이미지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양그룹이 저런 따뜻한 일도 할 줄 아느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가까지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은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인정받아 은수는 입사 1년 만에 파격적으로 올해의 신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양그룹 전체가 떠들썩했죠. 김 부장은 이제 은수 앞에서 굽실거리기 바빴고 최 대리는 아예 은수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연말 시상식 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사회자가 은수의 이름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올해의 신인상 마케팅팀 은수 사원입니다. 은수가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팀원석에 앉아있던 최민규 대리가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죠. 은수가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수에게 쏠렸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저의 어머니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엄마 고마워. 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그 순간 시상식장 가장 뒤쪽 어두운 기둥 뒤에 서 있던 진혁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성공의 순간마다 찾아오던 그 허무함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없었던 그의 메마른 가슴에 무엇인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 비서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지만 진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빛나는 딸의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이 진혁에게는 그 무엇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끼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진혁이 차에 오르기 전 윤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 비서, 이거 은수 씨에게 전해주게. 진혁이 내민 것은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긴 만년필이었습니다. 최신 유행은 아니었지만 소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죠. 아, 혹시라도 누가 줬는지 물으면 그냥 회사를 위해 애쓴 직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만 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비서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그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적이는 행사장을 빠져나와 은수의 책상 위에 아무도 모르게 그 상자를 두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은수는 자기 책상 위에 놓인 멋진 만년필 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수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우와, 멋있다.
만년필 사이에는 작은 카드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힘 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죠. 자랑스럽다. 은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습니다. 역시 그분이셨어. 은수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어떤 예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주말 은수는 상금으로 산 두툼한 내복 선물을 들고 박경희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었죠. 은수가 신이 나서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상 탔잖아.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은수가 가방에서 그 만년필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누가 나한테 이런 비싼 선물을 보냈어. 그것도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은수가 만년필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경희는 그 만년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경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진혁이 우리 사랑의 증표라며 자신에게 수줍게 건넸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만년필이었습니다. 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죠. 박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박경희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만년필이 참 오래돼 보여서. 박경희가 만년필을 도로 상자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거 누군지 몰라도 돌려줘. 이런 거 함부로 받는 거 아니야. 엄마, 왜 이래? 그냥 격려 선물인데. 박경희의 표정이 어두웠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진혁이 은수를 알아봤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박경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사 사람 너무 믿지 마. 특히 이유 없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해. 알았지? 같은 시각 김상준 상무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상준은 흥신소에서 받아온 보고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음흉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진혁이 회장님이 직접 그 낡아빠진 도서관까지 찾아갔다. 이거지? 흥신소 직원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상무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30년 전 두 사람이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김상준이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30년 전 연인, 29살 딸. 이거 정말 그림이 딱 맞아떨어지는군. 김상준은 무언가를 확신한 듯 했습니다. 그때 김상준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혁의 비서실에 심어둔 첩자였습니다. 상무님, 방금 회장님께서 은수 사원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상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계속 지켜봐. 전화를 끊은 김상준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 당신의 약점을 드디어 잡았어. 한편 진혁 회장 역시 윤 비서로부터 김상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김상준 상무가 박경희 여사님의 뒤를 캔 것 같습니다. 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수가 상을 타고 빛날수록 김상준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죠. 진혁은 김상준이 언젠가 은수까지 표적으로 삼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윤 비서, 지금부터 김상준 상무의 자금 흐름,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샅샅이 감시하게.
진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무서워 박경희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30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진혁은 김상중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불러올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올해의 신인상을 받은 후 회사 생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민규 대리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며 매일 웃음꽃이 피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날은 은수가 월급날을 맞아 어머니와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은수가 퇴근 준비를 하며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은수 씨 맞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은수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네, 엄마가 왜? 은수가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박경희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잡으며 거친 숨을 내쉬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위급해 보였죠.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은수가 울부짖으며 박경희를 흔들었지만 박경희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은수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환자분,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각종 검사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진행되었습니다. 은수는 응급실 앞 의자에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기도만 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은수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죠.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은수는 의사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혈병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분이라고요. 은수가 울부짖었지만 의사는 차가운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장 골수, 그러니까 뼛속에 있는 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식받지 않으시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은수의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은수는 곧바로 회사에 무기한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맞는 골수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 쪽 친척이란 친척은 다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검사를 부탁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절망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은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가슴만 남았을 뿐이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은수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 모든 상황은 윤 비서를 통해 1시간도 빠짐없이 진혁 회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를 받는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서 일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혁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혁은 병실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은수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딸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죠. 진혁이 병원 뒤편에서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윤 비서,
당장 내 골수 검사도 진행시켜. 아무도 모르게. 회장님, 윤 비서가 만류하려 했지만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진혁의 검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진혁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단 하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온통 박경희와 은수 생각뿐이었죠. 멈추면 생각이 났으니까요. 며칠 후 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일치합니다. 골수가. 진혁은 그 자리에 선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늘이 날 버리진 않았구나. 진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비서, 당장 병원장 연결해. 수술은 가장 빠른 날로 잡고. 하지만 회장님, 건강에 무리가. 내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붙이게. 나는 그저 이름 모를 기증자일 뿐이야.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는 내가 기부금 100억을 내겠다고 전해. 모든 의료진의 입을 막으라고. 진혁은 30년 전 지키지 못한 연인을 위해, 그리고 이제 막 알게 된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김상준 상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은수가 갑자기 장기 병가를 낸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상준이 병원에 사람을 붙여놓았던 겁니다. 김상준의 첩자가 보고했습니다. 박경희가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졌고 골수 기증자만 찾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준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나를 돕는군. 그런데 며칠 뒤 첩자에게서 다급한 보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방금 진혁 회장의 주치의가 그 병원 VIP 병동에 나타났습니다. 김상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혁이 대양그룹의 최고 의사까지 동원해 은수의 어머니를 살피고 있다는 뜻이었죠. 김상준은 두 사람의 관계를 거의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상준에게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지금 회장님께서 중요한 해외 합작 계약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극비리에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김상준은 무릎을 쳤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아니지. 골수 기증 수술을 받는 거겠지. 김상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그것도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비운다? 이것은 직무태만으로 엮어 진혁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김상준은 즉시 이사회의 자기 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장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회사가 통째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김상준은 이렇게 이사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진혁은 아무도 모르게 익명 기증자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박경희도 같은 시각 다른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은수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이름 모를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에 눈물로 감사하며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은수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각 김상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명단을 보며 진혁 회장 해임안을 상정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기나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쳐 보이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은수가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는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꼭 천사처럼 보였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분과 환자분 두 분 다 무사하십니다. 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은수는 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최고층 VIP 병실이었습니다. 진혁 회장이 마취해서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고 목이 타는 것 같았죠. 진혁은 곁을 지키던 윤 비서를 보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윤 비서, 박경희 씨는 어찌 됐나? 윤 비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했습니다. 네, 회장님. 수술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기적적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진혁은 그 말을 듣고서야 다행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은수는 어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증자분, 은인께 인사를 드려야지. 은수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어머니께 골수 기증해 주신 분은 어디 계신가요? 꼭 좀 뵙고 싶은데.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은 병원 최고층 VIP 병실로 가셨어요. VIP 병실이요? 은수는 의아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증자분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저희도 접근이 안 됩니다. 은수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어 무작정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복도를 막고 서 있었죠. 은수가 다가가려 하자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출입이 통제된 구역입니다. 저는 박경희 환자 보호자인데요. 안에 계신 분께 꼭 드릴 말씀이. 은수가 애원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당황해서 물러서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경호원들이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윤 비서님? 진혁 회장의 그림자인 윤 비서가 그 병실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겁니다. 윤 비서는 은수를 보고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크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윤 비서가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은수 씨, 어쩐 일이십니까? 어머님은? 은수가 윤 비서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비서님, 저 안에 누가 있어요? 혹시 저희 어머니 기증자분이 비서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윤 비서가 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인분께서 잠시 입원해 계십니다. 은수 씨가 오실 곳이 아닙니다. 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은인이에요. 누구신지 얼굴만이라도. 윤 비서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윤 비서는 은수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경호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남몰래 돕던 보이지 않는 손, 자랑스럽다고 적힌 진혁 회장의 필체, 그리고 지금 회장의 비서가 철통 경호를 받으며 지키고 있는 익명의 기증자. 모든 조각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회장님이 왜? 아니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 김상준 상무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혁이 수술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바로 지금이었죠. 김상준은 즉시 회장 건강 악화 및 직무 태만을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대양그룹의 임원들이 모두 모인 무거운 회의실. 김상준이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그룹이 어떤 상황입니까? 중요한 해외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상준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회장님은 회사의 중대사는 내팽개치고 사적인 이유로 수술대에 올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태만입니다. 김상준은 은수나 박경희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적인 이유라고만 둘러댔죠. 이런 분에게 더 이상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진혁 회장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올립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상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이 동의한다며 손을 들기 시작했죠. 김상준이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임이라. 감히 누가 누구를 해임한다는 건가.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진혁 회장이 윤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수술 직후라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불타는 듯 매서웠습니다. 김상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숙부님, 회장님, 어떻게... 진혁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에 쥐새끼가 꼬인 모양이군. 진혁이 김상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적인 수술을 받은 것은 맞네. 하지만 단 하루도 직무를 방기한 적이 없어. 윤 비서가 즉시 노트북을 회의실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진혁 회장이 병상에서 결제한 서류들과 해외 계약을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떠올랐습니다. 진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틈을 타서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자가 누군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러 왔네. 이사들은 진혁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압도당했습니다. 진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이 김상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무, 이게 무슨 짓이오? 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쿠데타라도 일으키려 한 거요. 김상준의 해임한 상정은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진혁은 이 기회에 김상준의 비리 장부를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죠. 같은 시각 은수는 어머니 병실의 작은 텔레비전으로 이 소식을 뉴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긴급 이사회. 진혁 회장 휠체어 타고 극적 등장. 뉴스를 보던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진혁 회장은 누가 봐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 때문에 진혁 회장이 저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공경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돕던 보이지 않는 손이 실은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진실과 죄책감이 은수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가봐야겠어.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어. 어머니 박경희가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은수는 그동안의 혼란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혁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윤 비서의 안내로 회장실에 들어선 은수는 그동안의 일들이 꿈만 같았죠. 은수는 아직도 병색이 남아있는 진혁 회장 앞에 섰습니다. 은수가 엎드릴 기세로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혁이 애써 덤덤한 척 손짓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 어머니가 건강해지셨다니 다행이군. 은수가 일어났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은수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왜 저를 그동안... 은수는 차마 아버지가 아니냐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왜 도와주셨냐고 물었습니다.
진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은수야, 내가 내 애비다라고 소리치며 끌어안고 싶었죠. 하지만 30년 전 박경희가 은수 인생 흔들지 말아달라며 울부짖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혁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진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와 30년 전에 아주 각별한 인연이었네.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네 어머니에게 아주 큰 빚을 졌어. 그러니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다고 생각하기에. 은수는 진혁의 슬픈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처럼 보였습니다. 은수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거의 굳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라고 빚을 갚는 거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은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수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참패하고 비리 조사까지 받게 되어 궁지에 몰린 김상준 상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준이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음흉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김 기자, 특종이야, 특종. 대한그룹 진혁 회장의 30년 된 비밀. 김상준은 자신이 확보한 30년 전 진혁과 박경희의 관계, 그리고 은수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회장이 자기 딸을 신입사원으로 특혜 채용한 것도 모자라서 그 어미를 살리겠다고 자기 골수까지 줬다니까? 이사회까지 속여가면서 김상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대한그룹 김 회장, 30년 숨겨온 첫사랑과 혼외자 파문, 신입사원 특혜 채용은 물론 모친 위에 회장이 직접 골수 이식까지.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도배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도덕적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하늘을 찔렀고 그룹의 주가는 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이 모든 뉴스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혁 회장을 불륜남, 파렴치한이라고 욕했지만 은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은수가 회사에 출근하자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동료들이 싸늘하게 은수를 외면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은수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애가 그 회장님 숨겨둔 딸이래. 어쩐지 신입이 상을 타는 게 이상하다 했어. 낙하산도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로열 낙하산이었네. 은수는 사무실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던 박경희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박경희는 텔레비전에서 자신과 진혁 그리고 딸의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지켜왔던 비밀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박경희는 내 딸, 우리 은수, 라고 중얼거리다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충격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병원에서 응급 연락이 왔습니다. 윤 비서가 굳은 얼굴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경희 여사님께서 다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진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왔던 진혁의 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김상준, 자신의 조카가 자신뿐만 아니라 박경희와 은수까지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김상준, 진혁의 입에서 살기등등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습니다. 윤비서, 당장 내일 오전 10시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 모든 언론사에 알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진혁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에 은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대한그룹에 지원하지만 않았어도, 회장님의 도움을 받지만 않았어도, 은수는 이 끔찍한 고리를 끊는 길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수는 밤새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진혁 회장에게 올리는 사직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사직서를 품에 안고 진혁 회장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은수는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진혁 회장이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단상에 올라 모든 것을 안고 떠나기로 말입니다. 회장님과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내가 꾸민 짓이다. 은수는 그렇게 모든 것을 거짓으로 뒤집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린 대한그룹 대강당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사방에서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으로 시장판 같았죠. 무거운 표정의 진혁 회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행사장 뒤편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은수였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은수를 알아보고는 저 여자다 소리치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진혁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수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단상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수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진실보다 나은 거짓말이라고 은수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회장님의 과거 인연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회장님께 접근한 겁니다. 진혁이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수는 진혁을 외면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골수 이식도, 특혜 채용도 전부 제가 회장님을 속이고 강요한 짓입니다. 회장님은 피해자입니다. 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 진혁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견딜 수 없었죠. 진혁이 단상으로 걸어 나와 은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수야, 그만해. 그게 아니야. 진혁은 은수를 옆에 세우고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진혁이 모든 기자들을 향해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진혁이 은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은수 씨는 제가 30년간 모르고 살았던 제 친딸이 맞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어요. 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혁은 30년 전 박경희와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박경희를 어떻게 협박해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딸인 줄도 모르고 아비 노릇 한 번 못해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대양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진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언론에 제보하고 회사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을 고발합니다. 진혁은 조카인 김상준 상무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회사의 돈을 빼돌린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준 상무가 저를 협박하기 위해 제 딸과 딸의 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양그룹 본사 김상준 상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상준은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보며 비웃고 있었죠. 목소리에는 음흉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꼴 좋다, 진혁. 결국 내 발등을 찍었군.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상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김상준이 소리쳤습니다. 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거 안 나? 수사관들은 그의 팔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장.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은수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은수는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울음에 갈라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른 그 호칭. 진혁은 울컥했습니다. 듣지 못한 그 호칭이 너무나 그리웠으니까요. 진혁이 은수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은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박경희가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진혁과 은수가 손을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박경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30년의 회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꿈 같은 일이었죠. 진혁이 박경희의 곁으로 다가가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박경희가 진혁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박경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진혁 씨. 진혁이 박경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다 미안해, 경희야. 평생 갚으며 살겠네. 세 사람은 30년을 돌아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진혁 회장의 진솔한 고백과 즉각적인 사퇴는 싸늘했던 여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오히려 김상준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대양그룹의 주가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죠. 다음 날 은수는 당당하게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은수는 어젯밤 눈물로 썼던 사직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은수라는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30년간 그를 짓눌렀던 대양그룹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이었죠.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박경희와 함께 강이 보이는 조용한 시골집에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고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박경희가 마당 평상에 앉아 그런 진혁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박경희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상추 다 죽어요. 호미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진혁이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진혁이 허허 하고 웃었습니다. 이거 보기보다 어렵네. 회사 경영보다 상추 키우는 게 더 힘들어. 박경희가 그 모습에 키득키득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을 돌아 비로소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를 챙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 갔죠. 같은 시각 서울 대양그룹 본사였습니다. 은수는 회장의 딸이 아닌 박 과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지난 1년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 덕 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로 뛰어다녔죠. 몸은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대양그룹 최연소 여성과장, 가장 일하고 싶은 팀장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죠. 은수가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기획안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밀어붙입시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민규 대리가 은수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최 대리님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험난한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최민규가 은수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골집 내려가는 거 잊지 않았지? 은수가 웃으며 최민규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가 당신 고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최민규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최민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장인어른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려야지. 은수의 볼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진혁과 박경희는 그저 편안히 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혁의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경희 도서관이라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박경희처럼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재단 이사장이 된 진혁은 이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상처받은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그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 김상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김상준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가끔 진혁은 딸이 보고 싶어 서울의 대양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장실이 아닌 1층 로비 찻집에 앉아 딸을 기다렸죠.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수가 바쁜 걸음으로 내려와 진혁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연락하시지. 진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그냥 우리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혁은 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은수는 회사에서는 여전히 진혁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꼬리표가 아닌 존경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아버지와 딸보다 깊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이제야 진짜 만난 것 같았어요. 그 주 주말 저녁 시골집 마당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진혁이 서툰 솜씨로 숯불을 피우자 박경희가 옆에서 잔소리를 했죠. 아이고, 진혁 씨, 불 다 죽겠네. 이리 줘봐요. 그때 은수와 최민규가 다녀왔습니다. 하며 들어섰습니다. 진혁이 불판 집게를 든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딸과 사윗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왔나? 최서방, 어서 오게. 진혁은 최민규의 등을 두드리며 진짜 장인어른처럼 굴었습니다. 네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박경희가 은수에게 고기를 싸주며 물었습니다. 은수야, 일은 할만하고 힘든 건 없고? 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걱정 마, 엄마. 나 이제 박 과장이야. 이것 봐, 민규 씨가 고기 다 태우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따뜻해졌죠. 진혁은 왁자지껄하게 웃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을 돌아 비로소 찾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진혁이 식탁 밑으로 박경희의 거칠어진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박경희가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경희야. 기다려줘서. 박경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경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다시 찾아줘서.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은수는 최민규와 결혼하여 아주 예쁜 쌍둥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진혁과 박경희는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죠. 매일 웃음꽃이 피었어요. 은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당당히 해내며 마침내 대양그룹의 최연소 여성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은수는 진혁의 냉철한 머리와 박경희의 따뜻한 가슴을 모두 물려받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진혁과 박경희가 쌍둥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임원이 된 은수와 듬직한 남편이 된 최민규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따뜻한 조명이 네 사람을 감쌌습니다. 30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겨울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그들 앞엔 따뜻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만난 봄의 이야기,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